주식은 그래도 코인보단 안전하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상식이죠. 부모님도 그러셨고 뉴스도 늘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주 블룸버그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놓은 결론은 오히려 정반대였는데요. 올해 가장 사납게 출렁인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 코스피였습니다. 이 변동성이 60%를 넘어서가지고 비트코인보다 높고요. 또 일본 니케이의 2배 변동성입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우리나라 주식이 코인보다 더 코인 같아졌는지,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비트코인 안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성의 변화가 찍히고 있었다는 사실들, 이런 이야기들을 숫자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 변동성이라는 말 어렵게 들리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위아래로 얼마나 사납게 출렁이는지를 재는 숫자고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롤러코스터에 가깝다, 이게 바로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여기까지는 외신 지면과 집계화면에 인쇄된 그대로인데요. 올해 코스피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7번 발동됐었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이 너무 급하게 무너질 때 거래를 통째로 잠깐 멈춰 세우는 비상 정지 버튼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몇 번이었을까요? 0번입니다. 재작년에는 딱 한 번이었었고요. 그러던 시장이 올해는 7번이나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올해 국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블룸버그가 지목한 첫 번째 이유는 쏠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흔히 삼전닉스라고 묶어 부르는 두 회사가 AI 열풍을 타고 급등하게 되면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을 몽땅 사려면 필요한 돈이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6천조 원 규모 시장의 절반 이상이 딱 두 종목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6월 말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이었었어요. 이 다들 축포를 터뜨린 날이었죠. 근데 바로 그날 코스피에 들어있는 830개 종목 가운데 650개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신기록의 정체는 두 종목의 상승이 나머지 전체의 하락을 덮어버린 결과였다는 건데요. 지수를 사면 여러 가지 회사에 나눠 담는 분산 투자다. 이 상식이 지금 우리 국장에서는 통하지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종목이 쏠렸다는 거, 이것만으로는 이 롤러코스터가 전부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파도를 키운 거는 결국에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개미라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의신이 전 세계 독자들한테 소개를 해요. 한국,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개미라고 불린다. 이 높은 수익을 조져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슷한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떨어지면 무서워서 다 같이 팔고요. 상승하면 나만 놓칠까봐 비싼 값에도 다 같이 매수한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개인이 국장 주식을 100조 원 넘게 사들였다는 보도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 살 때 반대편에서 외국인은 대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쏠림과 군집을 전부 다 더해도 아직 60%라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이 결정적인 세 번째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는 쉽게 말씀드려서 오르면 2배로 벌고요. 떨어지면 2배로 잃도록 설계해 놓은 상품입니다. 골드만삭스 집계로 이 시장이 7조 원대에서 60조 원 규모로 불어났고요.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한 종목만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10배 넘게 새로 상장됐고, 이걸 누가 들고 있느냐가 90%가 개인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거래한 돈이 212조 원, 우리나라 ETF 거래 전체의 4분의 1이 넘어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품들의 성질입니다. 2배를 맞추려면 많이 떨어진 날엔 저녁에 기계적으로 물량을 줄여야 되고요. 또 많이 상승한 날에는 기계적으로 더 사야 돼요.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7월달 첫 번째 2주 만에 이 상품들의 자산이 15조 9천억에서 9조 3천억 원으로 41%가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홍콩에 상장된 하이닉스 연계 펀드 하나는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하이닉스 주가를 흔드는데 본주 거래보다도 그 펀드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작용인 건데, 오죽하면 7월 16일 이 금융당국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올해 코스피 국장의 변동성은 사고가 아니라 개인들의 몰빵 투자랑 2배 확성기의 군집이 함께 만들어낸 제조품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 60%라는 숫자, 이 체감상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이건 기사에 없는 제 계산이에요. 연 60% 규모 출렁임을 하루 단위로 바꾸는 공식에 넣어보면요. 하루에 대략 3.8%씩 움직이는 게 보통인 시장이란 뜻이 됩니다. 100만 원을 넣어두면 특별한 뉴스가 없어도 하루에 38,000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게 평범한 날인 거죠. 근데 이 계산이 실제 보도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6월달 이후 코스피 하루 평균 등락폭이 3.8%였다는 집계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몇이었을까요? 1.7%였습니다. 오히려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출렁임 하면 비트코인이었었는데 하루에 10%씩 움직인다고 도박 소리 듣던 자산들, 그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장의 절반도 안 출렁이는 자산이 됐을까요? 실제로 한 분석가 측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저변동성 자산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90%, 삼성전자는 78%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예전에 테마주에서나 보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답이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같은 파도라고 할지라도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 승객이 어떻게 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승객 전부가 한쪽 배전으로 우르르 몰려있으면 어떨까요? 작은 파도에도 뒤집힐 듯 기울 거고 자리가 지정석처럼 골고루 나뉘어 있는 배면 어떨까요? 같은 파도도 잔잔하게 지나갈 겁니다. 지금 코스피라는 배는 승객 대부분이 두 종목 쪽 백전에 그것도 2배 확성기를 든 채로 몰려있는 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배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승객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현물 ETF라는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기관들, 큰손들, 오래 들고 가는 고래들까지도 지정석에 앉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름 돋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 코인판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소수 몰빵, 높은 레버리지, 우르르 몰려다니는 매매들이었죠. 그 구조를 2026년 국정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고 반대로 예전 주식시장의 특징이던 분산 투자, 기관 투자, 중장기 보유 이건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장이 자리를 바꿨다는 거고 이 변동성은 자산이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누가 어떤 도구로 들고 있느냐 이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란 겁니다. 오해가 없게 두 가지만 분명히 하고 갈게요. 먼저 비트코인이 차분해졌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얘기지 안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1.7%도 절대로 작은 출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주식 팔고 코인 사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죠. 자리를 바꿔가지고 차분해진 그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마침 이번 주에 코인 시장 데이터를 집계하는 회사 센티멘트가 그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30일 MVRV라는 지표인데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뜻은 한 문장이에요. 최근 한 달 안에 산 사람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인데요. 말하자면 한 달 승선객의 평균적인 성적표라는 거죠. 근데 이 성적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그리고 체인링크까지 5개 대형 코인에서 동시에 0%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약간의 이득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큰 얘기냐? 불과 6주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였었죠. 근데 6월 초에는 같은 성적표가 비트코인 마이너스 10%, 이더리움 마이너스 12%, 리플 마이너스 8%, 전원 물밑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8,800만 원대까지 밀렸었고요. 그랬던 시장이 지금 6주일 만에 5종목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는 거고 지난주 비트코인이 9,700만 원 선 회복했었죠. 센티멘트는 이 회복의 동력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꺾인 거,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 그리고 현물 ETF 통로로 시장 자금이 꾸준히 들어온 거. 다만 여기서 센티멘트는 여기에 경고를 하나 붙였죠. 이 플러스로 돌아선 성적표는 이번 반등이 진짜라는 뜻이다. 하지만 상승 기세가 식었을 때 이득 본 사람들의 매도세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고요. 이 좋은 신호이면서 동시에 이익 실현 매물술이 나올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겠죠. 이 경고를 우리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9천만 원 초반선까지 물러난 상황입니다. 딱 1년 전 이맘때였죠. 해외 코인 매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리플 XRP 6년 묵은 삼각형을 드디어 뚫었더라고요. 목표가 우리 돈으로 약 9천원. 그때 XRP 가격이 지금 환율로 치면 5천원 언저리였습니다. 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던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1,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근데 며칠 전에 나온 새로운 분석의 목표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또다시 9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무너졌는데 목표가는 왜 1년째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지워지지 않는 숫자의 정체들 뜯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의 첫 번째 채점일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랄 쿠츠커라는 차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XRP의 월간 차트, 그러니까 봉 하나가 한 달짜리인 아주 긴 호흡의 차트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외 매체 캡틴 알트코인이 옮긴 원문을 우리 돈으로 바꿔서 그대로 가져오면요. 기술적으로 리플의 첫 번째 진짜 신고가 목표는 9천원 바로 위다. 클래리티라는 미국 법이 통과되면 XRP는 이더리움만큼 수혜를 볼 수 있더라고요. XRP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기관적이고 더 미국적이다. 여기까지가 발언이었고요. 이 벤진가라는 매체도 같은 분석을 다뤘는데 2017년부터 이어져온 길쭉한 오르막 통로의 천장이 내년까지 9천원 안팎을 가리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아래쪽 선, 우리 돈으로 1620원 라인, 이 선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캡처해도 똑같이 나오는 화면인데 아마도 이 뉴스를 보신 리플 홀더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겁니다.
또 목표가 장사하는 거냐? 그럴 만도 합니다. 작년 7월 당시 5,000원 안팎까지 갔던 가격이 지금 1,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70% 가까이 빠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리보다 5배 넘게 높은 숫자를 들으면은 희망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오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저는 이 기사에서 목표 가격보다 훨씬 더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점, 이 9,000원이라는 XRP 숫자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먼저 7년짜리 이야기 하나를 짧게 드려야 됩니다. 2018년 겨울이었죠. XRP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길고 긴 내리막이 시작됐죠. 근데 이 시기에 차트를 아주 멀리서 보면은 재미있는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은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고 또 사는 사람이 부르는 값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렇게 서로 부르는 값의 간격이 7년에 걸쳐가지고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이 차트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부르시죠. 간격이 전부 다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흥정이 끝나고 어느 한쪽 값,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거래가 확 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재작년 늦가을이었었고 위로 터졌어요. 그리고 매수한 쪽이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써 작년 7월 당시 5,000원 신고가까지도 갔었고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거기서 바로 3분의 1 토막.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분석가들은 왜 아직도 그림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이 기사에 나온 암호 같은 영어 약자 2개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BOS, 하나는 초크라고 읽는 약자인데요. 요즘 차트 분석가들이 쓰는 새 문법 같은 겁니다. 딱 1분만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오르는 시장 같은 경우는 계단을 닮았습니다. 꼭대기도 조금씩 높아지고 내려와서 쉬는 자리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첫 번째 약자는 이 계단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도장이겠고, 이 가격이 직전 꼭대기를 넘어서면은 계단이 아직 위로 가는구나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약자는 반대로 계단의 방향성이 처음으로 바뀌는 신호를 가리킵니다. 여기 대해서 이 문법으로 보면요. 이번 분석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재작년 늦가을에 그 돌파가 모으는 시기에서 올라가는 시기로 방향성이 바뀐 순간이었고 그 뒤로 가격은 위아래 난간이 있는 오르막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의 폭락은 통로를 부순 게 아니라 이 통로의 아래쪽 난간까지도 내려와서 손으로 짚어보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 난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620원 라인이고요. 정말로 말은 그럴듯한 상황인데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 선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 리플 XRP 차트를 오래 본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짜리 월봉이 그은 선은 하루하루 잠깐 스치는 걸로 채점하지 않는다. 그 달의 마지막 날 장이 닫힐 때 가격으로 채점한다는 거. 그럼 이제 달력을 볼까요? 7월 달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이 그림의 첫 번째 채점일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번 달 봉이 1,600원 언저리 위에서 닫히느냐, 이 여부가 바로 9,000원짜리 전망이 살아있을지를 가르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전망을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채점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 소름 돋는 얘기는 따로 있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차례거든요. 왜 목표 가격은 지워지지 않는 건지. 이 기록을 쭉 세워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의 그 기사, 작년 7월 코인데스크였죠. 6년 삼각형 돌파, 목표 약 9,000원, 당시 가격 5,000원 언저리. 이것보다 더 앞서 작년 봄에도 코인데스크가 전한 또 다른 분석가의 삼각형 분석이 있었는데 목표가가 역시 9,000원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글에게는 분석가의 초장기 구조 분석이 첫 목표로 9,700원 언저리를 내놨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 쿠추커의 9,000원 안팎, 전부 다 다른 사람입니다. 계산법도 전부 다 다른데 이 15개월 동안 가격이 5,0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무너지는 동안 이때도 목표가는 계속해서 같은 동네로 도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주소로 계속 배달되는 편지 같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에서 출발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고 이 몇 년치 꼭대기랑 바다, 그 큰 뼈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아무리 출렁인다 할지라도 그 뼈대가 그대로면은 숫자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는 70%쯤만 더 가면 닿는 거리였던 목표가 지금은 5배 넘게 가야지 거리가 됐습니다. 이 같은 주소 완전히 달라진 거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정직하게 두 가지 독법이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만한 폭락을 막고도 시장이 이 큰 그림을 아직 폐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로 목표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려놓은 선에 대한 성질일 뿐이라는 뜻. 이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독법 때문에 냉정한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 쿠추커라는 분의 지난 석 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3,600원과 4,600원을 단기 목표로 올렸고, 또 다른 날에는 26,000원짜리 차트를,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7만원대까지 열어준 차트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는 4,500원, 12,000원, 25,000원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해외 최선 2분을 화제가 되는 전망들을 자주 올리는 계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9,000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권위를 실으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같은 차트를 보고 정반대로서 하락이 더 남았다고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영상은 왜 찍느냐? 저는 이 분석에서 숫자를 줍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한 조건 2개만 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1600원 언저리의 아래쪽 난간이 이번 달 월망 7월 월봉 기준으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분석가 스스로 달아놓은 전제, 클래리티 미국법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이 두 번째 조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클래리티라는 법, 지금 이번 주 워싱턴에서 실제로 절차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세한 진행 상황은 어제 올린 영상에서 통째로 다뤘으니까 그쪽을 봐주시고, 여기서는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분석가가 XRP는 더 기관적이고 더 미국적이라고 말한 배경에서는요, 은행 결제망이네, 기관용 수탁이네, 각종 매너네, 이런 여러가지 저희가 앞선 영상들에서 하나씩 짚었던 그 목록이 깔려 있습니다. 7월 월봉이 1600원 선 위에서 닫히고 8월 초 전까지 워싱턴 절차가 계속해서 굴러간다면 3분기 후반부터는 이 아래쪽 난간에서 출발해서 전고점 5,000원 라인의 방향을 다시 시험해보는 흐름들, 이게 기본적인 경로라는 거고, 9,000원이요. 그건 시간표가 없는 조건부 좌표입니다. 이 분석가 본인 차트도 그건 내년 이야기로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 경로를 기본으로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1년 만에 최저가까지 찍었는데도 그 난간 부근에서 다시 사들여져가지고 지금 선 위로 돌아와 있다는 거. 그리고 매도할 사람들이 던진 자리에서 받아가는 손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분석가들이 15개월째 같은 동네를 가리킬 만큼 몇 년짜리 큰 뼈대 자체는 시장이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조건이 상상 쪽 재료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돌아가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31일 밤, 이 월봉 기준으로 1,600원 위에서 닫히는지를 보셔야겠고, 이 두 번째로 다음 반등이 직전 꼭대기를 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선 아래로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며칠 안에 다시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잠깐 미끄러졌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는 겁주기 이용 흔들길 때가 많고요. 내려가서 눌러 앉는 게 진짜 이탈인 겁니다. 지난 13일 밤 동안 미군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란을 폭격해버렸죠. 매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그날 밤에 공습 계획서가 올라왔었고, 매일매일 트럼프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3일 연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14일째 되던 날에 똑같은 서류가 책상에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격기는 뜨지 않았고, 또 그날 밤 이란의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매일 서명하던 트럼프가 왜 갑자기 서명을 멈췄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같은 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이야기 처음부터 차분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소식이 우리 계좌한테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코인 시장을 가장 무겁게 눌러온 게 바로 미국과 이란 중동 전쟁이었죠. 이란이 자기 나라 앞바다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서 커진 일입니다. 이 바닷길이 어떤 곳이냐? 전 세계가 배로 실어 나르는 석유의 5분의 1가량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막히니까 기름값이 뛰고요. 기름값이 뛰니까 물가랑 금리 걱정이 커지고요. 또 그 부담들이 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을 계속 눌러왔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앞선 영상들에서 공습이 이어지고 또 봉쇄가 다시 조여지는 과정들을 함께 지켜봤었고,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뼈아픈 한 주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기름 한 배럴, 그러니까 약 159리터에서 115만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9,500만원 안팎까지 넘게 밀렸고, 이 코인 시장 전체에서는 약 12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7거래일 일주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던 비트코인 ETF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도 하루에 3,4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에는 요르단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 이란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었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참지 않겠다고 해온 바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들 이제 전쟁이 더 커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멈춘 건데요. 그것도 미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지 겨우 일주일 뒤에 멈춘 겁니다. 폭격이 멈춘 금요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이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이 해협에서 배를 한 번이라도 쏘면은 테헤란의 다리나 발전소를 하나씩 부수겠다, 공개적으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금요일에는 공습 계획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화가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테헤란에 협상단이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협상단이냐? 지금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방금 전에 전달된 보도를 순서대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이란 바로 옆에는 오만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말을 섞지 못할 때 오래전부터 가운데서 대화 자리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이 오만의 협상단이 금요일 테헤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의제는 딱 하나,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다시 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과 오만의 외교장관이 전화로서 해협의 배 통행을 관리하는 방안들 논의했다고 전달을 했고, 그리고 소식통들은 이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이르면은 이번 주말 안에, 그러니까 당장 하루 이틀 안에도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지시는요, 바로 이 협상단이 도착하던 날 내려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물건을 실은 배들, 상선을 공격하는 일이 나흘째 잦아든 상태였었고요. 주변 걸프 나라들도 외교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 측에서 언제든지 다시 폭격할 준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또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없습니다. 지금 마주 앉은 거는 미국과 이란이 아니라 오만과 이란이죠. 미국 경제지 포춘은 이렇게 짚었어요. 미국이 빠진 채로 오만과 이란이 합의를 발표해버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합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골라야 되는 처지가 된다라고요. 악시어스도 어떤 합의든지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나와도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미국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한 개 더 남아있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더 놀라운데요. 바로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대가입니다. 이 포춘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돈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있죠. 말 그대로 통행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재개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처럼 아무 배나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들을 떠올리죠. 근데 이란이 말하는 재개방은요, 열기는 여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란에 돈을 내는 개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재개방이라는 같은 단어가 또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읽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세 번째 사실이 나옵니다. 아까 이번 주 유가가 15만원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직접적인 계기는 호르무즈가 아니었어요.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예멘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이번 주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들을 공격을 했고, 홍해 남쪽 끝에 있는 또 다른 좁은 바닷길 바브엘만 대부까지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사우디는 공습으로 되받아쳤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쪽 긴장이 풀릴 만한 조짐이 보이는 바로 이 주말에 다른 바닷길에서는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공평하게 짚고 가자면요, 먼저 호르무즈는 지금도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해협을 지나려던 배 4척에 경고 사격을 해서 돌려세웠다고 발표했고, 미군은 해협이 열려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배는 거의 없습니다. 이란 내부의 목소리도 엇갈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에 진지해졌다고 말을 하면서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군 시간 기준 토요일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오히려 또 도발에 가까운 말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멈춤들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4월 달에 2주짜리 휴전이 있었고 6월 달에는 60일짜리 휴전 합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깨졌습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 휴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돈을 걸어가지고 확률이 숫자로 보이는 이 예측 시장에서는 외신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란 봉쇄가 7월 말까지 풀릴 확률을 14% 정도로 작게 보고 있습니다. 또 8월 말까지로 넓혀야지 한 절반 정도 50.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환경도 아직까지 무겁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정부가 10년짜리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 4.7% 가까이 올라왔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할 확률이 40% 가까이로 계산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JP모건은요, 이 석유 공급 차질이 한 달 길어질 때마다 유가가 배럴당 1만원 넘게 오를 수 있고 석 달 이어지면 평균 17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소식의 핵심이 싸움이 멈췄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이 협상이 그 바닷길의 주인이 누구냐를 정하는 협상이라는 점이에요. 폭격을 멈추느냐 마느냐, 그 결과에 따라오는 문제겠고, 그렇게 보면 홍해에서 후티가 움직인 것도 다르게 읽힙니다. 후티는 이란과 가까운 세력이죠. 호르무즈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또 다른 바닷길에서 압박이 커진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런 연결들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요.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완전한 타결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라요, 조건이 붙은 완화 국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며칠 안에 오만과 이란 사이에서 합의 발표가 시도될 거고, 또 그 문서의 통행료랑 해협의 권리가 어떻게 적히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트럼프가 서명하던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이 하필 협상단이 도착한 날 멈췄고요. 지금은 폭격보다는 협상이 우선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는 시한이 구체적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주말 아니라는 진전 보도가 나왔고, 게다가 주변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걸프 나라들이 시간을 요청했고요. 또 이란의 상선 공격도 나흘째 잦아들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 대화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 정황들이 발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며칠 눈여겨볼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만과 이란의 합의가 실제로 발표가 되는지, 발표된다면 그 문서에 통일료라는 단어가 어떻게 적히는지, 두 번째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만 원 선 위에 머무는지 아니면 그 아래로 깨지면서 내려오는지, 그리고 호르무즈를 실제로 지나는 배가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습이 하루하루 계속 멈춰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주식도 채권도 기름시장도 모두 닫혀있고 코인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이 소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첫 번째 수차가 찍히는 곳은 코인 차트가 아니라요. 내일 아침 다시 열리는 국제 유가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지켜보다가 상황이 명확해지는 시점 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이 가격 얘기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은 지금 9,500만 원 선 안팎이고, 이번 소식은 오늘 내일 시세를 단방에 밀어올리는 재료라기보다는요. 합의문이랑 유가로서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값이 매겨지는 재료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번 짚어섰던 그 두 갈래, 기름값이 물가랑 금리를 건드리는 경로, 그리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경로가 풀리려면은 결국에 위에 세 가지가 숫자로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악시오스, 포춘, CNN, CBS 같은 이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협상의 세부 조건들, 실제 합의 여부들, 이 멈춤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상황 지켜보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록입니다. 매개 변수 2조 4천억, 2조 8천억. 회사들이 서로 자기 모델이 더 크다고 발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화면 옆에서 우리 도지코인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도 100원대 초반 라인에서 역대 최고가에서 90% 정도 내려와 있는 자리고요. 이 새로 들어오는 큰 자금들도 한 달 넘게 멈춰있다는 집계까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으로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내 도지코인만 조용하니까 이 거대한 흐름에 도지코인 자리는 아예 없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발표를 한 줄 한 줄 뜯어봤을 때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잡힙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이기겠다고 지목한 상대 모델이 머스크의 새 모델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그 상대는 나흘 뒤에 무료로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걸로 곧 공짜가 될 상대를 이기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자신감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도지코인 들고 계신 분들께서 챙겨가실 대목이 하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슨 발표였는지 정리해 볼게요. 지난 18일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기 회사가 만들고 있는 다음 인공지능 모델, 외신들이 그록 4.6이라고 부르는 그 모델이 매개 변수 2조짜리다. 매개 변수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큰 프로그램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모델입니다. 지금 서비스 중에 있는 모델이 1조 5천억 정도 규모인데 새 모델은 2조짜리고 모든 면에서 지금 것보다 낫다. 첫 단계 훈련이 이번 주 안에 끝난다. 그리고 중국의 킴이라는 모델을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속도랑 효율은 지금 모델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론 머스크 본인 계정과 외신 지면 찍힌 내용 그대로고요. 제 생각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섞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목을 당한 쪽 반응이에요. 키미를 만든 중국 회사 문샷 AI의 공식 계정이 중국 SNS에 이렇게 답을 했죠. 일론 머스크님 2조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요. 발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크기를 먼저 줄 세어보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이상하죠. 다들 더 큰 모델을 만들기 경쟁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매겨보면 이렇습니다. 키미 K3가 2조 8천억으로 제일 크고요. 참고로 국내 기사 일부는 이걸 2조 7천억이라고 적었는데 해외 보도 여러 곳을 맞춰보면 2조 8천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알리바바가 며칠 전 공개한 Q1이라는 모델 2조 4천억,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새 모델이 2조. 그 크기 순위로 머스크는 3등이에요. 근데 1등을 이기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요? 그 답은 점수랑 비용, 이 두 개의 숫자에 있는데요. 인공지능 성능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Artificial Analysis라는 곳인데 여기가 매기는 지능 점수에서 키미 K3가 57점, 일론 머스크의 현재 모델 그룹 4.5가 54점입니다. 3점 차이로 키미가 위고, 그런데 같은 회사 집계로 봤을 때 정해진 일에 대해서 한 건마다 시킬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요즘 환율로 바꾸면 그룹은 한 건에 460원, 키미는 약 1,400원, 3배 차이입니다. 지능은 3점 지는데 값은 3분의 1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 발표 자체도 어느 이용자가 이 점수랑 비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자료들을 올렸고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답을 달면서 나온 거라고 외신들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계산은 바로 이겁니다. 크기를 조금 키워가지고 그 3점을 따라잡되 비용은 지금처럼 저렴하게 유지한다는 거. 아까 발표문에 있던 속도랑 효율은 유지하겠다는 그 한 줄이 사실상 이 발표의 핵심이었던 거죠. 지금 이 시장의 진짜 경쟁 기준은 누가 더 크느냐가 아니라요. 지능 1점을 얼마에 파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매개 변수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 대형 모델들은 그 수조기를 한꺼번에 전부 켜서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일부만 골라서 켜죠. 그래서 전체 개수만 보고는 실제 운영비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알리바바는 2조 4천억이라는 전체 숫자만 발표했지 그 중에 몇 개를 실제로 켜서 쓰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이 끝난다는 말은 출시된다는 말이 아니죠. 인공지능은 자료를 대량으로 읽히는 첫 번째 단계 훈련이 끝나도 그 뒤에 다듬는 훈련들 그리고 각종 시험이 남거든요. 실제로 이 세 모델은 정식적인 이름도 출시 날짜도 성적표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공식 발표된 게 없습니다. 능가할 수도 있다는 말 역시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표현이고요. 근데도 제가 이 발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날짜에 있는데요. 이번 달에 찍힌 날짜들을 한 줄로 세어보면은 이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7월 8일 일론 머스크의 그록 4.5가 출시됐습니다. 7월 16일 문샷이 키미 K3를 공개했습니다. 2조 8천억,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에 가장 큰 개방형 모델이고요. 나오자마자 인터넷 화면 만드는 코딩 실력을 겨루는 세계 순위에서 1등을 찍었습니다. 이틀 뒤인 18일 일론 머스크가 반격 발표를 했고 그 새 모델의 훈련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7일 월요일 키미 K3가 무료로 풀립니다. 이 무료로 풀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앱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모델 파일 자체를 통째로 내려받아서 누구든지 자기 컴퓨터나 회사 서버에 설치하고 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전부 다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날짜들이 말을 해주는 게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최신이라는 말의 유효기간이 열흘이었다는 거. 8일에 나온 최신 모델의 후속작 훈련이 18일에 벌써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가 됐으니까요. 이 두 번째로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쫓아가는 상대가 곧 무료가 된다는 거.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곧 공짜가 될 상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힌트는 상대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문샷이 스스로 인정한 게 있는데 순위 점수는 1등을 찍었지만 종합적인 사용 경험은 아직 미국의 유료 최상위 모델들에 상당히 뒤진다고 합니다. 이건 보도로도 정해진 내용들인데요. 점수랑 크기가 전부라면 나올 수 없는 말이겠죠. 모델 파일 바깥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만든 회사가 직접 인정한 셈인 건데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알리바바가 문샷의 지분을 36%가량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겉으로는 중국 회사 둘이 크기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로는 서로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알리바바는 자기네 2조 4천억짜리 모델도 곧 무료로 풀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정작 풀기 전에는 미리 보기 버전을 유료로 팔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무료로 푸는 행위 자체가 장사 수단이 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품이 공짜가 되는 순간 지금 시장은 제품이 아닌 것에 돈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도지코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업계가 이제 막 도착한 이 게임에 코인 시장은 1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코인은 처음부터 프로그램 코드가 전부 공개돼 있죠. 누구나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새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포크라고 부르는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지코인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코인입니다. 2013년 12월 라이트코인 계열 코드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 뒤로 1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번에는 도지코인을 복사한 코인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코드는 전부 다 복사가 됐는데 나머지는 한 개도 복사가 안 됐습니다. 매일매일 사고 파는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값, 언제든 거래가 상대가 있는 큰 시장, 그리고 10년 넘게 쌓여온 이 운영 기록들까지도 이런 건 파일처럼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사판들은 대부분 사라지면서 상장 폐지됐고요. 지금 원본만 남았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무료 공개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결론들, 그러니까 제품이 공짜가 되면 승부는 복사할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결론들을 도지코인은 12년 넘게 실제 결과로 보여준 셈이겠고, 그리고 인공지능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구도는 더 또렷해지겠죠. 복사할 수 있는 것들의 값은 계속 내려갈 거고 복사할 수 없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귀해지는 방향성이니까요. 이 도지코인의 재산은 처음부터 코드가 아니라 그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더 작은 모델로 나흘 뒤 무료가 되는 상대를 이기겠다 선언했고 이 싸움의 진짜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지능 1점당 가격이었습니다. 제품이 공짜가 되는 시장에서 값이 남는 곳은 복사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복사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이름값, 시장과 기록이겠죠. 이 도지코인은 그 복사 안 되는 것들을 12년 넘게 쌓아온 대표 사례겠지만 그 사실이 단기 가격을 밀어올리는 재료는 아니라는 것까지가
오늘의 결론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